이전에는 국방부 조달차관보로 10년을 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들이는 무기의 값을 깎고 조건을 비틀고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면된 공무원이고 연금 심사가 3년째 보류 중인 61살 여자입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제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3번의 뒤통수를 결제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전부 제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달차관보 시절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저는 을을 다루는 법을 압니다. 급한 쪽이 먼저 웃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일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액자가 3개 걸려 있었는데 그게 전부 제가 이겨낸 협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액자. 한국 기업이 우리 조선소를 인수하겠다고 왔던 일입니다. 그쪽은 이미 우리 육군에 장갑차를 납품하고 있었고 현지에 공장까지 지어준 상태였어요. 신뢰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실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수수료 90억을 먼저 넣으세요. 그리고 이건 인수가 무산돼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담당 임원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회의실 에어컨이 유난히 세게 돌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 이마에 땀이 맺혔는데 에어컨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사님, 실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건.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시계를 봤습니다. 3분도 안 걸렸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급한 쪽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렇게 배웠고 2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액자. 장갑차 480대를 사겠다고 발표했다가 140대로 줄인 일입니다. 그쪽 회사는 그 발표만 믿고 우리 지방 도시에 공장을 지었어요. 1조 4천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지 고용 900명을 약속했고 시장이 리본을 잘랐고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저는 물량을 3분의 1로 잘랐습니다. 예산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사과도 안 했습니다. 왜 해야 하죠? 계약서에 최소 물량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건 그쪽 실수입니다. 남은 예산으로는 미국제 로켓 발사대를 샀습니다. 성능이 더 좋아서요? 아니에요. 미국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그 이유는 회의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액자. 희토류 광산 사업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짜서 우리 내륙 광산에 8천억을 먼저 넣었어요. 위험을 먼저 떠안은 거죠. 계약서에는 1차 사업권을 그쪽에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더 큰 돈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하룻밤 만에 파트너를 바꿨습니다. 한국 쪽에는 이메일 한 통을 보냈어요. 세 문장이었습니다. 사업 구조 변경, 우선 협상 지위 해제, 기존 투자금은 회수 절차 안내 예정. 그쪽 실무자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대사님, 저희가 2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는 여러분 사정이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시 잤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잘 잤어요. 그 3개의 액자가 제 이력의 전부였습니다. 캔버라에서는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도슨의 칼, 예산을 지키는 사람, 아시아 기업에 끌려다니지 않는 유일한 관료,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자리였죠. 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늦가을 미국이 우리에게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했던 원자력 잠수함을 예정대로 인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서는 2장짜리였고 사과 문구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업에 620조를 편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잠수함 없이 예산만 남은 겁니다. 그날 부장관 로버트 핀치가 저를 불렀습니다. 핀치는 저보다 9살 어렸고 국방 분야 경력은 4년이 전부였습니다. 정치 자금을 모으는 데는 재능이 있었죠. 그 사람 방에 들어가면 늘 위스키 냄새가 났습니다. 오후 3시에도요. 도슨. 핀치는 저를 성으로만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저한테만 그랬어요. 서울로 가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장관님, 저는 조달 라인입니다. 외교 경력이 없습니다. 대사로 가라는 겁니다. 핀치가 잔을 들었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당신이 만든 관계잖아요. 당신이 수습하세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승진이 아니라 유배였습니다. 잠수함 사업이 무너진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했고 핀치는 그 이름표를 제 가슴에 붙인 겁니다. 실패하면 제 탓이 되고 성공하면 자기 공이 되는 자리요.
부장관님, 한국 쪽은 지금 뭐요? 저희에게 감정이 있을 겁니다. 핀치가 웃었습니다. 이가 다 보이도록 웃더군요. 감정이요? 돛은, 그 사람들은 장사꾼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어요. 620조입니다. 620조를 흔들면 감정이고 뭐고 없어요. 그쪽은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떨어졌잖아요. 지금 급합니다. 급한 쪽이 먼저 웃는다면서요? 당신이 한 말 아닙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20년 동안 믿었고 그날도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어요. 코 안쪽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더군요. 캔버라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추위였습니다. 마중은 대사관 직원 2명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쪽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의전상 그럴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공장이 많은 나라였어요. 값싸고 성실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나라. 설계는 서방이 하고 용접은 아시아가 하는 그 구도의 아래쪽에 있는 나라 말입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는 제가 아는 어떤 아시아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밤인데도 강변을 따라 불이 끝없이 이어졌고 다리 위로 차가 강물처럼 흘렀어요. 고층 건물의 유리가 검은 하늘을 통째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대사가 옆자리에서 설명했습니다. 대사님, 저기가 여의도입니다. 저 건물들이 전부 금융권인가요? 네. 그리고 저쪽이 조선 관련 본사들이 모여있는 구역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건물이 높다고 배를 잘 만드는 건 아니지. 그게 제 첫 번째 편견이었습니다. 2번째 편견은 이거였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부르면 온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부를 때마다 한국 기업 임원들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침 회의에 들어왔어요. 단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3번째 편견은 가장 확신했던 겁니다. 저 나라는 지금 급하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떨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조달 20년 경력의 상식으로 대형 사업에서 탈락한 직후는 가격이 가장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도크를 비워두느니 싸게라도 채우려 하니까요. 저는 차 안에서 서류처를 열고 협상 목표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캐나다가 받았던 제 시가보다 15% 아래.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이 나라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물건을 사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저에게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임 이틀째 저는 첫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신처는 한국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하나오션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재래식 잠수함 도입과 현지 조선협력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요청한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대사인 저. 공문을 보내면서 저는 회신 시점까지 예상해뒀습니다. 늦어도 이틀. 아마 하루 안에 올 거라고 봤어요. 620조짜리 문서니까요. 부대사 그레그 놀런이 제 방에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놀런은 서울에서만 7년을 근무한 사람이었어요. 한국어도 곧잘했습니다. 대사님, 회신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연말이라 일정이 밀려 있고요. 놀런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희를 보는 시선이 좀 뭐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차갑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놀런, 620조입니다. 차가운 건 온도지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놀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 표정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저는 이미 다음 서류로 눈을 돌린 뒤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저는 2번째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문구를 조금 바꿨습니다. 첫 공문보다 정중하게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예산 규모를 명시했습니다. 620조. 숫자를 문서에 박아 넣으면 사람들은 대체로 반응하거든요. 이번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실무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담당 과장에게 연결을 시도했는데 회의 중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오후에 다시 걸었더니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바뀐 담당자에게 연결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은 아직 업무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멀리 산등성이가 칼로 자른 듯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맑음이 이상하게 불쾌하더군요.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아서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요. 3주 동안 620조짜리 제안이 3번 무시당한 겁니다. 저는 조달차 관보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답하기 곤란한 것도 있었어요. 그럴 때조차 저는 답을 보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요. 그게 국가 간의 예의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그 예의조차 저에게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실수는 한 번 하는 겁니다. 3번은 메시지죠. 그 무렵 핀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더듬거리며 수화기를 들었어요. 돛은 진행 상황. 인사도 없었습니다. 부장관님,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3주째 아닌가? 맞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얼음 소리가 났습니다. 그쪽은 오후였겠죠. 우리 회계 담당이 일을 참 어렵게 하네.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회계 담당. 그게 핀치가 저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조달차 관보 심연을 그 한마디로 뭉개는 거죠. 다른 국장들에게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저한테만 그랬습니다. 부장관님, 저는 대사입니다. 압니다. 제가 보냈으니까요. 핀치가 웃었습니다. 돛은 잠수함 회사에 직접 찔러보세요. 정부는 느려요. 기업은 돈 냄새를 맡습니다. 그쪽 회사 이름이 뭐죠? 그 용접공 회사. 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요, 거기. 그런 회사는 매출이 급해요. 임원 하나 붙잡고 저녁 사면 됩니다. 그게 아시아 방식이에요. 부장관님. 왜요? 그 회사는 지난해에만 수주잔고가. 돛은 핀치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 그 나라에 3주 있었다고 벌써 그쪽 편이 됐습니까?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결과를 가져오세요. 다음 주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신호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리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런이 문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대사님, 다음 주에 부산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규모가 큽니다. 어느 정도요? 참가국이 50개국이 넘습니다. 각국 조달 책임자들이 다 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하나오션도 나옵니까? 메인 부스입니다. 좋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전시회는 제 홈그라운드거든요. 저는 그런 자리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부스 앞에서 명함을 내밀고 임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판을 뒤집는 일 말이에요. 공무는 무시할 수 있어도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무시하지 못합니다. 놀런, 면담 요청 넣으세요. 하나오션 특수선 부문 최고 책임자로. 어떤 격으로 요청할까요? 대사 명의로. 놀런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대사님, 혹시 거절당하면. 저는 웃었습니다. 놀런, 620조를 들고 온 대사를 거절하는 회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떠올리면 손이 조금 떨립니다. 부산에 도착한 날,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공기를 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소금기가 섞인 축축한 바람이 얼굴에 닿는데 그게 묘하게 사람을 들뜨게 만들더군요. 항구 도시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기름과 쇠와 바닷물이 섞인 냄새요. 전시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사람이 밀렸어요. 통역기를 목에 건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떠들고 있었고 안내 요원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천장이 높은 홀에 들어서자 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안내 방송, 시연 영상의 굉음, 수십 개의 언어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정면에 거대한 모형이 하나 서 있었거든요. 잠수함 단면 모형이었습니다. 실제 크기의 일부를 잘라낸 건데 사람이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그 앞에 사람이 이중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 도면을 들여다보는 사람, 안내 요원에게 질문하는 사람들로요.
저는 그 줄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놀런, 저 사람들 다 뭡니까? 놀런이 명찰을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각국 대표단입니다. 저기 파란 명찰이 폴란드, 저쪽이 노르웨이입니다. 오른쪽 흰 정장 그룹은 중동 쪽인 것 같습니다. 우리 면담 시간은 몇 시죠? 놀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놀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다시 요청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안내하겠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안내라니요. 대사가 도착 시간에 맞춰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오션 부스로 갔습니다. 부스는 홀 중앙에 있었습니다. 넓었고 조명이 밝았고 벽면 전체가 화면이었어요. 화면에는 잠수함이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영상이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주 대사관입니다. 특수선 부문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여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몇 번 움직였어요. 성함 확인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니 데스크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손바닥 절반만 한 크기의 숫자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17.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로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번표입니다. 앞에 16팀이 대기 중이십니다. 여직원은 아주 공손했습니다. 무례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눈도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차라리 낫습니다. 이건 무시가 아니라 그냥 절차였거든요. 제가 그 절차 안에 17번째였을 뿐이에요. 저는 대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네, 확인되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업 규모가 620조입니다. 여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친절한 미소였어요. 안내드린 순번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 뒤쪽까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고 대신 제 심장 소리가 귀 안쪽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손안에서 구겼습니다. 옆에서 놀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사님, 앉아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런이 다녀와서 말했습니다. 팀당 40분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6팀, 40분씩, 10시간이 넘습니다. 전시회는 6시에 끝납니다. 저는 그날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기 구역 의자에 앉아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제 앞으로 6팀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웃으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들어간 노르웨이 팀은 나올 때 서류 봉투를 2개나 들고 있었습니다. 중동 쪽 대표단이 들어갈 때는 한화 임원 2명이 문 앞까지 나와서 맞았습니다. 악수를 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의자에 앉아서 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나라들 어느 곳보다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620조입니다. 하지만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안내를 받고 있었어요. 3시간째가 되자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는 실내였는데도 그랬어요. 그때 놀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안색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이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놀런이 입을 다물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 안에 다른 사람에게 쓸 여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5시가 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기다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굴욕을 3시간 더 연장할 뿐이었습니다. 출구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다시 그 잠수함 모형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좀 줄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형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단면이 드러난 구조물 안쪽으로 배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굵기가 다른 관들이 수십 개, 서로 교차하지 않으면서 층층이 지나가는데 그 배치가 이상할 만큼 정갈했어요. 저는 조선 프로그램을 20년 다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충 압니다. 이건 도면이 아니라 손이 만든 정갈함이라는 걸요. 용접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압력선체 접합부의 용접 비드였습니다. 물결처럼 균일하게 이어져 있었는데 시작점과 끝점의 폭이 거의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표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웠어요.
영국 해군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런 접합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 작업 지시서에 서명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 나라 조선소의 제 작업률은 아무리 좋아도 한 자릿수 후반이었습니다. 이 용접서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깨끗했습니다. 기술은 인정하죠.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협상은 아니니까. 그때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였고 손에 안전모를 들고 있었어요. 안전모 옆면에 흰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낡아서 절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몇 개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평생 뭔가를 쥐고 살아온 손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례였어요. 1초도 안 되는 인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거든요. 전시회 관계자겠거니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건네는 일이 흔하니까요. 그 사람은 다시 걸어갔습니다. 저는 3초쯤 그 뒷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잊었습니다. 완전히 잊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놀런이 말했습니다. 대사님, 본국에 뭐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 위로 배들의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어요. 그중 몇 개는 움직이고 있었고 몇 개는 멈춰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17. 숫자가 반쯤 문드러져 있었어요. 놀런. 네, 이 나라, 우리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놀런이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대사님,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가 620조를 앞에 두고 원하는 게 없다는 건 제 20년 경력 어디에도 없는 문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로부터 2주 뒤, 저는 거제의 도크 앞에 서서 그 문장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앞에는 우리 국기가 걸릴 자리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부산에서 돌아온 지 2주 만에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었어요. 정식 초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찰이었죠. 각국 무관과 대사관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개방 행사였는데 놀런이 신청서를 넣어서 겨우 자리를 얻었습니다. 명단에 우리 이름을 넣기 위해 부대사가 3번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호주 대사가 견학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차 안에서야 알았습니다. 놀런, 이건 시찰이 아니라 관광 아닙니까? 대사님, 지금은 문턱을 넘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남쪽 바다가 계속 따라왔어요. 겨울인데도 물빛이 짙은 게 이상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크레인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2~3개였다가 곧 1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자씨야 전체가 크레인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제 조선소는 제가 아는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해군 프로그램 시절 저는 유럽의 주요 조선소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그중 가장 컸던 곳도 도크가 5개였어요. 도크 하나에 배 한 척, 그게 상식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소리가 먼저 덮쳤습니다. 쇠를 자르는 소리, 크레인이 움직이는 저음,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는 경보음. 그 위로 안내 방송이 겹쳤어요. 공기 중에 쇳가루와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고 숨을 들이쉬면 목 안쪽이 텁텁해졌습니다. 안내 요원이 저희에게 안전모를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걸 쓰면서 정면을 봤어요. 그리고 걸음이 멈췄습니다. 도크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세어봤어요. 8개였습니다. 전부 차 있었습니다. 각 도크 위에 개양대가 서 있었고 거기 국기가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발주국 표시였어요. 첫 번째 도크에 폴란드 국기, 두 번째에 노르웨이, 세 번째와 네 번째에는 중동 쪽 국기 2개, 다섯 번째에 필리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에도 각각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국기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계약이 없으니까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620조를 편성해 둔 나라가 국기 하나 걸 자리가 없어서
견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목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안전모 끈이 턱을 조이는 게 갑자기 신경 쓰이더군요. 놀런, 저 도크들 회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런이 안내 요원에게 물어보고 돌아왔습니다. 대사님, 도크 하나당 연간 2척에서 3척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2척이요? 많을 때는 3척입니다. 영국 조선소는 도크 하나에 한 척을 붙들고 3년을 갑니다. 그것도 지연되기 일쑤예요. 제 작업 지시서에 서명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2번째 편견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계는 서방, 용접은 아시아. 그 문장을 저는 20년 동안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하청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다른 산업이었어요. 시찰 2시간째, 저희는 조립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아득하게 높았습니다. 그 아래에 원통형 구조물이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잠수함 압력선체 블록이었습니다. 지름이 사람 키의 4배쯤 됐습니다. 표면에 조명이 반사돼서 은빛으로 번들거렸어요. 안내 요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블록은 접합 후 초음파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전수로 진행합니다. 재작업률은 지난해 기준 0.7%입니다. 옆에서 다른 나라 무관이 물었습니다. 0.7%요? 7%가 아니라 0.7%입니다. 저는 손에 든 수첩에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영국 조선소의 재작업률은 좋을 때가 9%였습니다. 그걸 6%로 낮추는 개선 계획에 5년과 수천억을 썼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예산을 승인한 사람이에요. 0.7%라는 숫자를 저는 자료로만 봤지 현장에서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놀런. 네, 대사님. 저 숫자 검증된 겁니까? 발주국 감독관이 상주하면서 확인한 수치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쪽 감독관이 지금도 저기 있습니다. 놀런이 가리킨 쪽을 보니 파란 조끼를 입은 서양인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쟁국도 아니고 발주국 감독관이 옆에서 확인한 숫자였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업조 하나가 블록 반대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대여섯 명이었어요. 다들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에 그을음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선 사람이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고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몇 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현장 작업자가 저를 알아보는 게 이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를 아십니까? 남자가 잠깐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어요. 질롱에서 뵀습니다. 질롱. 우리나라 남부의 공업 도시입니다. 장갑차 공장이 있는 곳이죠. 제가 물량을 480대에서 140대로 자른 그 공장 말입니다. 제가 질롱에 간 적이 있긴 합니다. 준공식 때 오셨습니다. 리본 자르셨죠? 기억이 났습니다. 3년쯤 전이었어요. 저는 그날 리본을 자르고 사진을 찍고 2시간 만에 헬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공장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 네. 그랬죠. 저는 예의상 웃었습니다. 거기서 일하셨습니까? 용접 가르쳤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리고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사람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명찰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대사가 현장 작업자에게 이름을 묻지 않는 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저는 20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일했고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걸어가다가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애들 잘 있습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네, 질롱 애들 말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래 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공장 아직 돌아갑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질롱 공장은 물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뒤 사실상 멈춰 있었거든요. 라인 2개 중 하나는 아예 껐고 고용은 900명 약속에서 2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숫자는 제 결제 문서에 다 적혀 있었어요. 조정 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3초쯤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다였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업복 등판이 땀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한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예산이 줄었고 계약서에는 최소 물량 조항이 없었고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놀런이 물었습니다. 대사님, 아까 그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대사님을 아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놀런, 저를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문장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거제 시찰 나흘 뒤 드디어 회신이 왔습니다. 하나오션 특수선 사업부에서 보낸 문서였어요. 3주간의 침묵 끝에 온 첫 답이었습니다. 놀런이 그 문서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열어보세요. 놀런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놀런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런, 대사님, 이건 읽으세요. 놀런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귀국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당사의 특수선 건조 슬롯은 향후 8년까지 확정 배정된 상태입니다. 신규 발주 검토는 슬롯 상황에 따라 8년이요? 네. 저는 문서를 빼앗듯이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두 번째 문단에 가격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 견적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캐나다가 받았던 제시가의 2.4배였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놀런, 이거 오타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어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놀런이 저를 봤습니다. 오타가 아니랍니다. 2.4배가 오타가 아니라고요? 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달차 관보 20년이면 숫자는 반사적으로 굴러가거든요. 캐나다 제시가는 그쪽이 수주 경쟁 중일 때 나온 가격입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격은 내려가죠. 그리고 그쪽은 결국 캐나다에서 떨어졌습니다. 탈락한 회사의 가격은 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게 시장 원리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원리 말입니다. 하지만 2.4배가 나왔습니다. 놀런, 이유를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놀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대로 옮겨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캐나다 때 가격은 이제 없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놀런, 저건 협상 시작가입니까? 아니면 통보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핀치였습니다. 이번엔 새벽 3시였어요. 도슨, 문서 받습니다. 부장관님, 2.4배가 말이 됩니까? 저도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잔이 책상에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슨, 저건 협상 기술입니다. 높게 부르고 깎아주는 척하는 거죠. 아시아식 흥정이에요. 부장관님, 8년 대기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흥정이면 대기 기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620조를 들고 8년을 기다려요? 제 판단으로는... 당신 판단은 안 물었습니다. 말이 잘렸습니다. 핀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사람은 화가 날 때 목소리를 낮춥니다. 도슨, 다음 주에 우리 쪽 실사보고서 초안이 올라옵니다. 네. 거기에 한국 측 기술 리스크 항목을 넣으세요. 저는 수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무슨 리스크 말씀이십니까? 압력선체 용접 품질 관련해서. 뭐든. 부장관님, 제작업률이 0.7%입니다. 발주국 감독관이 상주하면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라는 겁니다.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만들라는 게 무슨... 도슨. 핀치가 웃었습니다. 당신 조달차 관부 10년 했잖아요. 리스크 항목 만드는 법을 모릅니까? 검사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 인증 체계가 상이하다. 장기 운용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런 거 세 줄이면 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협상 다음에 오는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돛은 우리가 리스크를 제기하면 그쪽은 가격을 내립니다. 그게 이 판의 문법이에요. 20년 동안 당신이 하던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렇게 일했거든요. 상대의 기술에 물음표를 붙이고 그 물음표를 지우는 대가로 가격을 깎았습니다. 제 액자 3개가 전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는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부장관님, 이번 거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저쪽이 급하지 않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핀치가 말했습니다. 돛은 당신 3개월 만에 사람이 변했네요. 부장관님, 보고서에 리스크 항목 넣으세요. 이건 지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부산에서 받은 순번표가 놓여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에 17이라는 숫자가 반쯤 지워진 채로요. 저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대사관으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보낸 민원이었어요. 영사과에서 제 방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대사가 직접 볼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더군요. 보낸 사람은 데니 위트먼, 진롱 공장 용접공이었습니다. 나이는 29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고 몇 군데는 힘을 줘서 종이가 눌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신은 5년 전까지 실업 상태였고 진롱 공장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기술을 배웠다. 가르쳐준 사람은 한국에서 파견 나온 반장이었다. 그 사람은 영어를 잘 못했지만 한 동작을 20번씩 반복해서 보여줬다. 자기 손을 잡고 각도를 잡아준 적도 있다. 그 반장이 갑자기 나라를 떠나게 됐고 지금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다. 대사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편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그 사람이 놓고 간 노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사진이 한 장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수첩 사진이었어요. 표지가 닳아서 모서리가 둥그러져 있었고 테이프로 2군데를 붙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펼쳐진 면에는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한글, 오른쪽에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용접 각도, 전류값,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글씨는 크고 또박또박했습니다. 영어 철자가 몇 군데 틀려 있었는데 그걸 볼펜으로 고쳐 쓴 흔적이 있었어요. 사진 아래쪽에 손으로 쓴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사본 40부, 현장에서 아직 씁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영사과로 돌려보냈습니다. 개인 비자 사안은 영사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그게 제 지시였습니다. 3줄짜리 지시였어요. 지금도 저는 그 3줄을 기억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겁니다. 3월이 되기 전에 드디어 면담이 잡혔습니다. 부임한 지 넉 달 만이었어요. 넉 달 동안 공문 5통, 전화 23번, 견학 신청 1번을 거쳐서 얻은 40분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에 있는 하나오션 본사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3번 갈아입었습니다. 61살 먹은 대사가 옷을 3번 갈아입었다는 걸 롤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로비 천장이 아득하게 높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안내 직원이 저희를 1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군데군데 떠 있었어요. 접견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 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거든요. 미해군 정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어깨에 별이 2개 있었어요. 옆에는 보좌관 2명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제독이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호주 대사님이시군요. 네, 클레어 도슨입니다. 마이클 렌쇼입니다. 인도태평양 함대 정비 담당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 손은 크고 건조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제독님도 면담이십니까? 네. 몇 시로 잡히셨습니까? 렌쇼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11시 반입니다. 대사님은요? 11시입니다. 그럼 제가 대사님 다음이군요. 저는 잠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독님, 그런데 왜 벌써 와 계십니까? 9시부터 있었습니다. 9시요? 네.
렌쇼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찍 오는 게 좋습니다. 앞팀이 늦게 끝나면 그대로 밀리거든요. 지난번에 저는 2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미국 해군 소장입니다. 인도태평양 함대 정비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침 9시부터 민간 기업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제동님, 신뢰가 안 된다면 말씀하십시오. 미국이 왜 여기 계십니까? 렌쇼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함정이 고쳐지지 않아서요. 본국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공격 잠수함 3척 중 한 척이 도크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수리 대기 중이라는 뜻입니다. 렌쇼가 손가락으로 서류 한 장을 두드렸습니다. 연간 인도 목표가 2척인데 실제로는 한 척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몇 년째 그대로예요.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숫자를 미 해군 제독의 입으로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사님, 저는 자존심 때문에 배를 못 고치는 사치를 부릴 수 없습니다. 렌쇼가 창밖을 봤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함정을 제 날짜에 고쳐줄 수 있는 야드가 몇 군데 안 남았어요. 그중 제일 확실한 데가 여기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무릎 위에 놓인 서류철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핀치가 지시한 기술 리스크 항목 3줄이 들어 있었어요. 압력선체 용접 품질에 물음표를 붙이는 문장 말입니다. 미 해군이 함정을 맡기려고 아침 9시부터 기다리는 회사의 용접 품질이에요. 저는 그 서류철을 열지 않았습니다. 11시 4분에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훈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어요. 걸음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 부사장이 시계를 한번 봤어요. 그 동작이 자연스러웠는데 저는 그게 40분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사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슬롯은 8년까지 차 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부사장님, 저희가 제시한 사업 규모는 620조인 것 압니다. 서 부사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무례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을 아끼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사님, 저희가 그 숫자를 몰라서 8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준비해온 문장을 꺼냈습니다. 슬롯은 조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면 기존 발주국들이 계약금을 이미 넣었습니다. 그럼 위약금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서 부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움직였어요. 웃은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대사님. 네, 폴란드는 저희가 어려울 때 계약한 나라입니다. 그건 노르웨이는 감독관을 상주시키면서 저희 기준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은 예산이 부족해서 분할 납부를 요청했고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서 부사장이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나라들 앞에서 위약금 이야기를 꺼내면 저희는 다음 계약을 못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사님, 조선업은 20년 단위입니다. 배는 20년, 30년을 씁니다. 그동안 고쳐야 하고 부품을 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판에서는 한번 신뢰를 잃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신뢰를 잃은 적이. 말이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제 입이 스스로 멈췄어요. 뇌보다 입이 먼저 안 겁니다. 서 부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사님, 저희 회사가 귀국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실사도 시작하기 전에 90억을 먼저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산돼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건 절차상. 그 문서에 서명하신 분이 대사님이십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 부사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훨씬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대사님, 저희는 그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했습니다. 시계가 40분을 가리켰습니다. 서 부사장이 일어섰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네, 조건을 조정할 여지가 정말 없습니까? 서 부사장이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대사님,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밖에서 렌쇼 제독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놀런이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대사님,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석 달 전에 일본 방위성 대표단이 같은 곳에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본이요? 차관급 대표단이었습니다. 잠수함 부품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놀런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조선 강국입니다. 잠수함을 자국에서 만드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여기 와서 협력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보다 나은 카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620조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카드가 아닌 판에 우리는 돈만 들고 왔구나. 밤 11시에 핀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슨, 오늘 면담 어땠습니까? 결과는 없었습니다. 리스크 항목은 넣었습니까? 넣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부장관님, 그 회사 용접 품질에 물음표를 붙이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미 해군이 자기네 잠수함을 그 야드에 맡기려고 아침 9시부터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도슨, 부장관님, 당신 누구 편입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질문을 3번째 듣고 있었어요. 부장관님, 저는 사실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핀치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부드러움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슨, 그럼 다른 걸 하나 합시다. 뭘 말씀이십니까? 진롱 공장에 아직 한국인 기술자들이 남아있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파견 인력이 47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취업 비자, 갱신 시기가 언제죠? 부장관님,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다음 달입니다. 좋네요. 핀치가 잔을 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갱신 보류하세요. 부장관님, 그건 보류만 하는 겁니다. 취소가 아니에요. 그쪽 회사가 급해지면 협상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 사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왜 없습니까?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부장관님, 그건 인질입니다. 도슨, 핀치가 웃었습니다. 아주 유쾌하게 웃었어요. 협상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20년 동안 그걸 제일 잘했잖아요. 이건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물량 자를 때는 900명 일자리 신경 안 쓰더니 이제 와서 47명이 마음에 걸립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통보는 대사관 명의로 나가야 합니다. 핀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세요. 그게 당신 일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스탠드만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이 서류 위에 동그란 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원 안에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47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었어요. 저는 그걸 열어야 했습니다. 통보 문서를 만들려면 명단을 첨부해야 하니까요. 손을 뻗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명단을 열었습니다. 이름과 직급, 파견 시기, 담당 공정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손가락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기계적으로요. 이건 그냥 행정 처리였습니다. 47개의 행이 있고 각 행의 이름이 있고 저는 그 옆에 보류 표시를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12번째 행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정만식 용접 반장 파견 6년차 압력선체 접합. 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한국 이름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고란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롱 공장 현지 인력 교육 담당. 교육 수료 200명. 숨이 멎었습니다. 거제에서 만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등에 흉터, 손에 든 안전목, 그리고 그 질문. 애들 잘 있습니까? 진롱 애들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데니 위트먼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사과로 내려보냈던 걸 롤런이 사본으로 남겨둔 게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낡은 수첩, 왼쪽에 한글, 오른쪽에 영어, 틀린 철자를 볼펜으로 고친 흔적, 복사본 40부,
현장에서 아직 씁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든 채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논런을 불렀습니다. 논런, 진롱 공장 인력 기록을 전부 가져오세요. 어느 범위로 말씀이십니까? 파견 인력 전원, 그리고 현지 채용 인력 명단도요. 논런이 저를 봤습니다. 대사님, 왜? 가져오세요. 2시간 뒤 서류가 왔습니다. 두께가 손가락 3마디쯤 됐어요. 저는 그걸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진롱 공장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지역 실업률은 우리나라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뒤로 10년째 그 상태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정만식은 그 공장에 첫 번째로 들어온 파견 인력이었습니다. 교육 대상은 원래 10명이었어요. 하지만 수료 인원은 200명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만식이 야간반을 열었더군요. 정규 교육이 끝난 뒤에 따로요. 신청자를 받았는데 사람이 몰려서 3반을 돌렸습니다. 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런 항목 자체가 예산에 없었으니까요. 기록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현지 인력의 요청으로 교육 자료 자체 제작, 한영 병기.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교육 자료를 회사가 안 만들어줘서 그 사람이 손으로 썼다는 겁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한 장씩요. 그게 그 수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은 문장을 만났습니다. 출국 기록이었습니다. 정만식을 포함한 파견 인력 일부는 물량 축소 직후 계약 종료로 귀국했습니다. 통보에서 출국까지 11일이 걸렸어요. 그 날짜를 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날 그 공항에 있었거든요. 멜버른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조달차 관보로서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라운지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출국장 쪽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도 있고 사복도 있었는데 다들 한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몇 명은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시위입니까? 수행원이 확인하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배웅이랍니다. 배웅이요? 진롱 쪽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3초쯤 그쪽을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록에는 인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340명. 진롱 공장에서 일하던 현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장이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 사진이 실렸다는 각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작은 지역지였어요. 발행 부수가 몇천 부밖에 안 되는 신문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앞쪽에 젊은 남자 하나가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 서툰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기사에 번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그 아래에 짧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용접 교육을 받은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기술을 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아니라 목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삼키려고 했는데 삼켜지지 않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저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340명이 한 사람을 배웅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시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떠나게 만든 서류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밤에 핀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걸었어요. 부장관님, 비자 보류건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명단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진롱에서 현지 인력 200명을 가르친 기술자입니다. 무상으로요. 그 사람이 만든 교육 자료를 우리 노동자들이 아직도 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핀치가 웃었습니다. 돛은 지금 노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부장관님,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620조짜리 협상을 접자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상은 보고서에 안 씁니다, 돛은. 핀치의 목소리가 즐거워졌어요. 정말로 즐거워 보였습니다. 당신 이번 부임 이후로 계속 이상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뭘 해줬습니까? 밥이라도 사줬어요? 부장관님, 이건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을
우리 국민 이야기는 내가 합니다. 당신은 대사고, 대사는 본국 지시를 이행합니다.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핀치가 말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어요. 도슨, 당신 인사 파일 최근에 본 적 있습니까?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핀치가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자 보류는 다른 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사관 거치지 않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편하시겠네요. 부장관님. 도슨. 네, 당신, 저 나라에서 뭘 배운 모양인데. 핀치가 말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당신 이름도 모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남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반대를 알고 있었거든요. 거제에서 만난 그 사람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본을 자르고 2시간 만에 헬기를 타고 사라진 사람의 얼굴을 3년이 지나서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름을 모르는 건 저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명단을 꺼냈습니다. 12번째 행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정만식. 발음이 서툴렀습니다. 2번 더 읽었어요. 3번째에는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거제에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거제에 도착하기 전에 본국에서 먼저 일이 터집니다. 우리 총리가 서울로 오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총리가 온다는 발표는 본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언론 보도로 알았어요. 주재국 대사가 자기 나라 정상의 방문 계획을 뉴스로 알게 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핀치가 저를 라인에서 잘라낸 겁니다. 발표 2시간 뒤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의전 준비는 대사관이 하라는 거였어요. 잘라낼 때는 잘라내고 일할 사람은 필요했던 거죠. 저는 곧바로 한국 외교부에 일정 조율을 요청했습니다. 답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현재 상대국 정상 일정상 국빈 형식의 접견은 어렵습니다. 실무협의 형식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놀런이 그 문서를 읽고 저를 봤습니다. 대사님, 이건 압니다. 총리 방문인데 실무협의라니요. 압니다. 놀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대사관 마당의 나무에 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공항 영접 계획서에 우리 국기 개항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실무 방문에는 개항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어요. 규정상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620조를 들고 와서 국기 하나 없는 활주로에 내리게 된 겁니다. 총리가 도착한 날은 비가 왔습니다. 활주로 아스팔트에 물이 얇게 깔려 있었고 트랩을 내려오는 사람들의 발밑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우산이 20개쯤 펼쳐졌어요. 카메라는 5대뿐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국장급 1명과 실무진이 나왔습니다. 정중했어요. 무례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악수도 했고 인사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총리가 차에 오르기 전에 저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대사,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총리님, 제 능력 부족입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협의는 다음 날 오전에 열렸습니다. 하나오션 쪽에서는 서지훈 부사장이 나왔습니다. 정부 측 인사도 배석했지만 발언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건 기업 간 협상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우리 총리가 620조 규모의 발주 의향을 설명했습니다. 20분쯤 걸렸어요. 조건이 좋았습니다. 성급금 비율도 높였고 현지 생산 요구도 낮췄습니다. 말이 끝나자 서 부사장이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희 조건입니다. 총리가 서류를 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어요. 첫 장에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진롱 공장 정상 가동. 최소 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둘째, 파견 인력 47명의 비자 원상 복구 및 부당 조치에 대한 공식 서면 사과. 셋째, 향후 계약의 일방적 물량 조정 금지 조항 삽입. 금액에 관한 조건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총리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부사장, 이건 저희가 예상한 조건과 다릅니다. 어떤 걸 예상하셨습니까? 가격이나 기술 이전 같은. 저희는 그런 걸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저희 슬롯은 8년까지 차 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런 조건을? 저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서 부사장이 총리를 받습니다. 귀국은 20년 뒤에도 같은 나라입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배는 20년을 씁니다. 30년을 쓰기도 하고요. 그동안 부품을 대야 하고 사람을 보내야 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20년 사이에 귀국은 물량을 3분의 1로 잘랐고 저희 사람 47명의 비자를 협상 카드로 쓰셨습니다. 총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사실입니다. 대사, 지금 비자 보류 지시는 국방부 부장관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록은 제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 부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가격이 아니라 그겁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나라가 20년 동안 같은 얼굴로 있을 수 있는지. 그날 오후 본국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핀치는 저녁에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도슨, 당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건 협상 파탄이야. 우리가 사과를 하라고. 우리가? 부장관님, 저쪽은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한 겁니다. 닥치세요. 핀치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당신 그 나라에서 뭘 먹었습니까?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돌아섰네요. 노트 한 권 보고 나라를 팔아요? 부장관님, 그 47명 중 한 사람이 우리 지역 청년 200명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무상으로요. 그 사람이 떠나던 날 우리 국민 340명이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저는 같은 공항에 있었고 그걸 쉬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슨, 당신 끝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끝내줄 거야. 부장관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관련 기록 일체를 감사원과 의회 상임위에 제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실사보고서에 없는 기술 결함을 만들어 넣으라는 지시, 현지 언론 대응 예산 집행 지시, 파견, 인력 47명 비자 보류 지시, 통화 기록과 지시 메모 전부입니다. 당신 미쳤어. 인사 파일 이야기를 하신 날부터 준비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는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핀치가 경질된 건 3주 뒤였습니다. 청문회가 열렸고 그 사람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은 그의 마지막 발언은 이랬습니다. 현장 판단은 실무자들이 한 겁니다. 저는 큰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주한 대사가 지시를 왜곡해서 이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비자 보류 지시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핀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익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47명에 대해서도 진롱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요. 2달 뒤 우리 정부는 서면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진롱 공장 최소 물량이 계약서에 들어갔고 47명의 비자가 원상 복구됐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계약이 체결됐어요. 가격은 2.4배 그대로였습니다. 인도 시점도 8년 뒤 그대로였고요. 우리는 한 푼도 깎지 못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그걸 굴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다 읽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불한 건 2.4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아껴온 돈을 20년 동안 잃어버린 신뢰의 이자로 한꺼번에 낸 겁니다. 값은 원래 그렇게 매겨지는 거였어요. 제가 20년 동안 몰랐을 뿐입니다. 계약 체결 다음 주에 데니 위트먼에게서 소포가 왔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안에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본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서 모서리가 둥그렇고 테이프로 2군데를 붙인 자국이 있었어요. 종이가 물에 젖었다 마른 것처럼 우글거렸습니다.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복사본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원본은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저는 그 수첩을 손에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첫 장을 폈어요. 왼쪽에 한글, 오른쪽에 영어, 용접 각도, 전류값, 그리고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한 번에 하나만 봐라. 틀린 철자를 볼펜으로 고친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름이 20개쯤 적혀 있었어요.
현지 청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옆에 날짜와 짧은 메모가 달려 있었는데 아마 각자 어디까지 배웠는지 적어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들 사이에 댄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거제에 내려간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이번엔 대사 자격이 아니었어요. 사직서를 이미 냈거든요. 방문 신청서에 저는 개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만식은 그때 압력선체 접합 공정에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2시간쯤 걸렸습니다. 저는 통로 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안전모를 벗으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 목덜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대사님, 이제 아닙니다. 저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첩을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표지를 몇 번 문질렀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애들이 보냈습니까? 네. 아직 씁니까? 복사본 40% 돌려 쓴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한번 움직였어요. 저는 그때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문장을 준비해 갔거든요. 비행기에서 3번 고쳐 쓴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대사님, 저는 원망 안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인질로 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압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부끄러웠던 건 그게 아니어서요. 그 사람이 수첩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공항에 애들이 나왔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시 온다고도 못하고 미안하다고도 못하고 그냥 손만 흔들고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게 6년 동안 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사님. 네. 이번에 다시 갑니다. 진롱에요? 계약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저는 그 순간 서지훈 부사장을 떠올렸습니다. 조건 3줄에 금액이 한 줄도 없던 그 서류를요. 그 사람들이 620조 앞에서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회사 직원 47명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그런 협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만식은 다시 진롱으로 갔습니다. 공장 재가동식이 열리던 날, 저는 일반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갔어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4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앞쪽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뛰어나와서 그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데니 위트먼이었습니다. 29이라던 그 청년요. 둘 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걸 뒤에서 봤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공장 준공식에서 리본을 잘랐습니다. 2시간 만에 헬기를 타고 떠났고 공장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작업대 위에 낡은 수첩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지금 아무 직책도 없습니다. 연금 심사는 3년째 보류 중이고 아마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청문회에서 상관의 지시를 폭로한 공무원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제 잘 압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후회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후회하는 건 멜버른 공항 라운지에 앉아있던 그날입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340명이 한 사람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3초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위냐고 물었습니다. 620조를 흔들면 세상이 움직인다고 믿었던 이